소득세 총설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및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거주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맞죠? 폐업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폐업을 했을 때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라고 하죠. 하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폐업한 이후에도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쳐서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사망했을 때와 이민을 갔을 때, 즉 출국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4번이 틀렸네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예요.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2번. 자, 다음 중 소득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맞죠? 예,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신고로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도 맞습니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모두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소득을 과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뭐라고 나오느냐면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업소득은 들어가지 않고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맞죠? 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분리과세라는 말을 씁니다. 분리과세.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분리과세가 뭔지는 우리 소득세 과세 대상 편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어쨌든 틀렸어요.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라는 말을 써요. 자, 4번이 틀렸고요. 3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즉 개인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개인사업자. 자,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법인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개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각종 사업을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그죠?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각종 사업을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개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2번. 자,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는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회사의 자금을 맘대로 찾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또는 주주는 회사의 자금을 맘대로 인출했었으면 큰일 납니다. 2번에 틀렸어요.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나 우리 송금을 즉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간단한 용어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기업회계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 줍니다. 이런 말 써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면 입금, 수익을 입금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입금,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면 송금이라는 말을 써요. 비용을 송금이란 말 쓰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자, 입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라는 말을 쓰고요. 송금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필요경비라는 말을 씁니다. 필요경비라는 말을 쓰고요.
당기순이익을 사업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에서, 즉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란 말 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금리는 사업소득금액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맞는 문장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나? 즉 여기 송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표자의 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맞죠? 자, 4번 수입이자나 수입 배당금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으로 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금에는 이자 수익도 들어가요. 이자 수익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금 수익도 들어갑니다. 배당금 수익도 들어가요. 근데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이배사 근연기라고 하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사업소득에는 이자와 배당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모두 입금에 들어가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자나 배당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죠. 따로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놨습니다. 분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 맞아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입금으로 모두 보지만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과 사업 소득을 다 분리를 해놨다라는 얘기죠.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4번 소득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 맞죠?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준결하고 있는데까지는 맞아요. 이를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분리과세. 우리 분류과세 되는 것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해당이 돼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분류과세라는 말을 쓰고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아까 나왔었던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고요. 번호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자,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소득세 모두 신고납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맞아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단 사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봅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한다. 맞습니다. 자, 법인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바뀌었어요. 소득세가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고 법인세가 포괄주의 과세 방법.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연습 문제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연습 문제예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구용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김영일 씨의 소득금액이다. 아래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소득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복권당첨 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문구 소매업은 사업소득이죠.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무조건 종합과세. 은행예금에서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보유주식 처분 시 발생한 이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소액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소액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2번의 문구소매업 사업소득입니다. 2번. 다음 중
자,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비영업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되며 까지는 맞아요. 여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 은행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자소득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조건부라고 하죠. 이런 것을 무조건이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건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림으로 잠시만 보여드리면 세무서가 있고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고 고객이 있어요. 자, 은행이 고객한테 주는 이자는 14% 세금을 뗍니다. 14%. 자, 그런데 세무서가 있고요. 세무서가 있고 여기 뭐 A라는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제조회사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제조회사가 있어요. B라는 제조회사가 있어요. 고객과 은행과의 관계는 뭐냐면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14%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자 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B가 A에게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자, A는 B에게 뭘 줘야 되느냐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 이자 줄 때는 25% 세금을 뗍니다. 왜냐하면 B 입장에서는 제조회사인데 제조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런 이자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영업,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이자 소득입니다. 똑같은 이자 소득이에요. 세금을 몇 퍼센트 떼느냐면 25% 세금을 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되며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부예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비실명으로 가입한 저축, 비실명의 의미가 뭐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실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보통 예금의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수입시기는 언제 받은 걸로 볼 거냐라는 얘기죠. 당연히 실제 지급받은 날입니다. 자, 주권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다. 맞아요. 배당금도 역시 마찬가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건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다음 자료에서 거주자 왕손희 씨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요. 자, 이 당기순이익이 현재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9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의 급여가 3천만 원 나와 있죠. 여기에 본인의 급여가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500만 원 나와 있어요. 여기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배당금 수익이 또 9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90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중 벌금이 200만 원 나와 있어요. 벌금이 200만 원. 네, 일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죠. 자, 이걸 소득세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으로 바꿔주시면은 수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비용을 뭐라고 했느냐면 필요경비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소득금액. 자, 그럼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이자와 배당금은 여기 안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이자와 배당금은
사업소득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 이자와 배당금이 안 들어가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빼줘야 됩니다. 줄어드는 거니까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산입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두 개 뒤에서 얼마냐면 1,400만 원 빼줘야 돼요. 1,400만 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급여 여기 안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본인의 급여 여러분들 본인의 급여 여기 안 들어가요. 종업원의 급여는 들어가지만 본인의 급여는 안 들어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벌금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은 잘못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안 돼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의 급여나 벌금이 안 들어가면 소득 금액은 늘어나겠죠. 반대로. 네.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면 소득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안 들어가면 소득 금액은 줄어들고 필요 경비가 안 들어가면 소득 금액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플러스 늘어나니까 플러스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필요 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3,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조정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3,200에서 1,400 더해주면 1,800을 더해주니까 1억 800만 원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1억 800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걸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금액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 다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고 자 비용에 본인의 급여와 벌금이 있는데 본인의 급여는 원래 안 들어가는 거고요. 벌금도 잘못해서 낸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소득금액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은 1억 8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칠판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써요.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돼요. 자 여기에 총급여는 여러분들 과세만 들어가는 거예요. 과세만. 비과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급여가 200만 원 나와 있어요. 200만 원 곱하기 자녀 보육수당 중식 때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2개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 상여금은 월급의 500%니까 200만 원 곱하기 500% 해서 토탈 상여금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0만 원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월 15만 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녀 보육수당은 6세 이하가 있을 때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됩니다.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5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5만 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60만 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 보육수당은 6세까지만 비과세고요. 10만 원까지. 7세부터는 전체 금액이 과세가 돼요. 만약에 6세가 아니라 7살이라고 나왔으면은 5만 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과세가 되는 거니까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8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세가 아니라 7세라고 나와 있으면 전체가 다 과세입니다. 15만 원.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란 얘기죠. 자,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10만 원을 받아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차 수당 총 합계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월 200이 아니라 연
연 200인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죠? 3,660만 원이 총 급여가 됩니다. 3,660만 원이 총 급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밑에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 공제는 밑에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거 지우고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750만 원 플러스, 그쵸?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추가되는 금액, 1,500만 원 빼주면은 2,100이죠. 2,160만 원에 몇 퍼센트냐면 15%입니다. 15%. 자, 2,160만 원 곱하기 15%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2,160만 원 곱하기 자, 15%를 했더니 324만 원이 나오죠. 324만 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750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더해 주시면은 750만 원 더해 주시면 1,074만 원. 네, 1,074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 금액을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3,660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빼주시면 근로소득 금액 2,586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586만 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되는 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비과세 되는 걸 정리를 해드리면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역시 마찬가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육아수당, 보육수당이다라는 말을 써요. 6세까지만 되는 거죠.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요. 일숙직비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야간근로수당은 사무직은 과세예요. 사무직은 과세고요. 생산직은 야간근로수당이 생산직은 직전 총급여가 2,500만 원이면서 월정급여가 180만 원. 월정급여가 180만 원.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18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많이 올라서 18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정급여는 180만 원. 그래서 생산직은 직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급여가 180만 원 이하 인자가 받는 금액으로서 연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단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재경월사 시험에서는 비과세 되는 거 식대 월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일숙직비는 전액, 야간근로수당은 사무직은 과세고요. 생산직은 직전 총급여가 2,500만 원이면서 월정급여가 180만 원 이하 인자가 받는 것으로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다. 일용근로자, 광산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김영일 씨는 복권에 당첨되어 2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어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종합소득금액 틀렸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어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2번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이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원칙적으로 연금을 불입했을 때, 불입의 뜻이 뭐냐면 입금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불입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연금에 불입했을 때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납부를 한다든지 연금저축을 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연금을 탈 때 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돼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해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연금의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6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맞는 것은 기역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니은 디귿.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기역니은 디귿.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 의무자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다. 1번은 틀렸습니다. 기타 소득은 20%죠. 이자 소득은 14%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정부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맞죠? 외국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니다. 외국에서 저한테 이자를 주는데 세금을 떼고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다음은 2018년 다음 중 각 거주자가 얻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비실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분리과세.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보험기간이 5년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천만 원,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긴 하는데 2천만 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해요.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국외 상장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외국에서 받은 거죠.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법인에게서 받은 현금 배당금 2천만 원까지죠. 그러면 분리과세 맞습니다. 틀린 것은 종합과세를 적용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김영희.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9번. 다음 거주자 김영일 씨의 상가임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년치를 받았잖아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면 1년치인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건 6개월이니까 곱하기 12분의 6 해서 2,5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500만 원 2번.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비과세 금액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 계산 시 차감을 해준다. 맞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추가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어요. 일용근로자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라고 그랬죠. 제가 칠판은 지웠지만 아까 공식을 써드렸습니다.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자, 인정상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직 법인세법 진도를 아직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법인세법 이론을 들으신 분은 이해가 갑니다. 혹시나 인정상여, 법인세법을 안 들었으면 법인세법에서 나중에 들으실 때 순금불산이 임원상여 한도초과 과료를 닦고 소득처분이 상여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또는 순금불산입
접 대비 부인의 과료를 닦고 소득 처분은 상여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정상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상여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법을 아직 안 들으신 분께서는 나중에 법인세법을 들어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답은 2번이었어요. 11번. 소득세법상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자, 안부장은 그냥 축하한다는 메시지니까 상관없고요. 최대리 고마워요. 근데 세금이 엄청날 것 같아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원천 징수할 것 같다. 맞죠? 복권에 당첨되면 3억까지가 그죠? 20% 3억 초과가 30%라고 그랬어요. 아,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을 22% 공제하는군요. 그럼 10억에 당첨이 되면 7억 8천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김사원이 틀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10억에 당첨이 되면 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10억에. 그러면 세금 계산은 3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3억을 빼주면 7억이 나오죠? 30%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3%가 돼서 2억 3,100만 원이 세금입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2억 9,700이 세금이네요. 지방소득세 포함한 세금이니까 실수령액은 10억에서 2억 9,700을 빼주면 7억 300만 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7억 300만 원. 엄청나죠, 세금이. 그래서 김사원이 틀렸습니다. 안부장, 자, 그건 그렇고 로또 당첨금도 있고 하니 최대리 내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과장은 아닐 거예요. 자,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권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맞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년도 5월 말까지입니다. 다 맞는데 김사원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죠.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라. 여러분, 사업소득금액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그죠? 사업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금액도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배웠죠. 자,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8천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두 개 합친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뭘 빼주시면 되느냐면 종합소득공제를 빼주시면은 과세표준이 계산이 돼요. 과세표준. 13번. 자, 5월 말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금액을 물었습니다. 2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양은 패스를 하고 근로소득금액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1200 플러스 메모해가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소득금액 무조건 종합과세죠. 1,700만 원 플러스 퇴직소득도 분류과세라고 그랬죠.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 넘네요. 그렇죠? 300만 원 넘으니까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480만 원 더해주시고 현금 배당금은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입니다. 현금 배당금은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3,38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2배사 근년기 중에서 그러니까 퇴하고 양은 일단 제껴두고 자, 분리과세 되는 거 제껴두고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4번. 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소득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자 수익이 1,000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5월 달에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2번이 답이네요. 문구 소매점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거는 당연히 5월 달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보유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라고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소액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15번.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서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과 같이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맞습니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2번이 틀렸어요. 네, 조건부라고 그랬죠? 잠깐만요.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맞죠? 네,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맞습니다. 분리과세한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실명은 이름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 맞아요. 자,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자 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아까 칠판에 제가 써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당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3번. 16번. 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물었어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물었습니다. 1년치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분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5천만 원입니다. 답은 3번. 1년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억 원이니까 당해 연도는 6개월치만 계산을 해서 5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비출자 임원이 또 종업원이 사택이 뭐죠? 기숙사 비슷한 건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사택이라고 하죠. 자, 제공받음으로 쓰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고요.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 비과세입니다. 상여로 받은 거는 과세가 되는 거죠. 상여는 과세.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았더니 답은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미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디귿 과세고요. 산업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학금 비과세입니다. 사내에 규정되지 않은 임원퇴직금으로서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봐요. 사규에 규정되지 않은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4번의 디귿과 미음입니다. 디귿과 미음. 사규가 뭐냐면 회사의 규칙을 사규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퇴직소득에 비해서 근로소득으로 판명이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퇴직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세금이 많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원칙적으로 연금의 불입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맞아요. 기억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맞고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맞죠?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현재까지. 자, 유족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다. 맞습니다. 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 의무자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아까 몇 번에 있었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는 6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00만 원이 아니라 기준금액이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준금액이 1,200만 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19번. 자,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양도도 역시 마찬가지 기타 소득이겠죠.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 소득금의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복권 당첨은 기타 소득 맞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로서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익 금액의 80%를 인정한다. 맞아요.
자,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필요경비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80%인 거고요. 2018년 4월 1일 이후는 70%, 2019년, 2019년부터는 6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어요. 20번. 자,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죠.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맞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예납적은. 완납적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조세부담은 3번에 틀렸습니다. 조세부담이 예납적 원천징수가 원천징수 세액이 되는 거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 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바뀌었네요. 대상소득은 분류과세가 완납적이고요. 분류과세 이외의 소득은 예납적이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1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출자 임원과 과세되는 걸 물었어요. 여러분들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라고 그랬고, 자, 경조검증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비과세, 상여가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고요.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받은 퇴직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 4번. 22번.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을 모두 골라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프리랜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지급하는 것도 없고요. 기업, 니은, 디귿.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 과세 대상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